그래서 과거의 생존 불안은 객관적으로는 좀 더 영양 상태가 나빴을 수도 있지만 공동체와 함께 같이 겪는 다들 힘들고 그런 상황에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겪는 불안이었다면 오늘날의 불안은 홀로 고립돼서 겪는 불안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견뎌내기란 대단히 어렵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기적으로 변합니다.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는데 그러니까 나부터 살고 봐야지. 이기주의자로 거의 변하기 시작하는 건 90년대부터죠. 저는 그 공동체가 현대사회에서 좀 규모가 커져야 된다는 겁니다. 국가 차원으로. 국가가 국민의 생존을 책임지는 시스템으로 갈 때 공동체성이 살아날 수 있다. 직업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거나 서로 싸우거나 이런 게 아니라 우린 다 같이 살아가는 공동체 일원이야 라는 의식이 강화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안녕하십니까. 증시학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도기 아카데미 시간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우리 심리학자 김태영 선생님을 모셔보았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아주 대담 너무너무 재미나게 했습니다. 한국인에게는 우리라는 우리성이 있다. 네. 라는 책이었고 그 책은 뭐 잡자마자 그냥 금방 다 읽었어요. 너무너무 재밌게. 그래서 그러고 나서 계속 여운이 남아서 그래. 사실 저는 그걸 경영학 책으로 읽었거든요. 한국 리더들이 어떻게 하면 직원들의 열정을 끌어내서 좋은 조직을 만들 수 있을까? 예. 저는 그런 측면에서 되게 의미 있는 책이라고 봐요. 네. 이렇게 해석해서 기분이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당연히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어떤 데는 조직의 리더라면 이렇게 사람들이 흥을 깨울 수 있는 한국인만의 고유한 흥을 깨울 수 있는 일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럼 리더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봤고 재미나게 읽었던 책이고 사회의 이 흐름들을 볼 때도 이런 게 있겠구나 하고 상상을 할 수 있는 상상의 나를 많이 펴게 해주는 책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그때 그 반대도 있다. 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그 반대가 되는 책이 바로 이 풍요 중독 사회라는 책인데 독후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책은 읽는데 여러 번 걸렸어요. 한 번에 쭉쭉 못 읽었어요. 뭐 재미가 없다가 아니라 이게 좀 한국의 아픈 얘기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좀 읽다가 체력이 빠지는 거예요. 읽기 힘들어서가 아니라. 이게 좀 아픈 얘기라서 읽다가 놓고 아마 이 책은 제가 10번도 더 놨던 것 같아요. 잡고 놓고를. 한국인의 우리성이 있다는 서너 번 만에 다 읽은 것 같거든요. 그만큼 차이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책을 읽고 또 저희 이제 경제 유튜버들이 굉장히 유명한 유튜버인 그 슈카가 제가 이걸 읽고 나서 바로 얼마 있다가 한국인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게 무엇인가 라는 영상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재미 났던 게 17개국 19,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퓨 리서치의 조사 내용을 얘기를 했는데요.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14.5개가 가족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압도적으로. 딱 2개 나라만 가족이 1위에 안 들어갔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대만. 그리고 하나는 한국이었습니다. 대만은 사회가 중요하다. 사회. 좀 이해가 돼요. 차라리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어떤 자유로운 나라를 뺏길 수도 있는 위협에 항상 시달리고 있는 거니까 어떤 측면에서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한국은 그럼 뭐냐? 그럼 한국도 사회냐? 아니, 한국은 돈이었습니다. 사실 그 젊은이들 대상으로 조사를 해봐도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그 연애 대상이나 배우자를 선택할 때 첫 번째 고려 요인이 뭐냐 그러면 대부분 성격입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한국만 배우자의 경제력입니다. 그리고 그 젊은 친구들의 해외에는 보니까 대체적으로 연애, 친구 이게 상위권이에요. 인생 삶에서. 우린 아예 없어요. 5등 안에 못 들 거예요. 저 하위예요. 그러니까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청년조차도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 저도 그 리서치를 보면서 너무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선생님이 지난번 최근 책에서 말씀하셨던 한국에는 우리성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는 우리 공동체에서 인정받을 때 최고의 가치를 느끼는 민족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상황의 리서치 내용은 정반대입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지나요? 제가 풍요 중독 사회를 썼을 때 꽤 많은 분들이
한국인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비하할 필요가 있냐. 너무 안 좋게 썼다. 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 책은 한국인의 치부를 드러내는 한국사의 치부를 드러내는 책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위주로 쓴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네. 또 나중에 한국인의 마음속에 우리가 있다를 썼을 때는 또 왜 이렇게 좋게만 썼냐.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돈을 밝히고 이기적인데 네. 그렇게 썼냐. 예.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건 두 가지가 다 있다는 겁니다. 원래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민족성이 있는데 또 이 신자유주의 시대가 시작되고 뭐 이러면서 사람들이 갖게 된 또 특별한 집단 심리가 있거든요. 네. 그것이 마음속에 둘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고 때로는 어떤 것이 우위를 보이고 또 어떤 때에는 이게 우위를 보이고 하는 식으로 엎치락뒤치락 하는데 결국엔 두 가지는 화해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우리성과 네. 이기성은 화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가 승리하겠죠. 네. 저는 우리성이 승리하기를 바라는 사람이고요. 네. 사회가 더 건강해져서 네. 만약에 이기성이 승리한다면 네. 한국 사회는 저는 지속 가능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떤 원인에서 이렇게 되었는가 하는 걸 다루는 거고 네. 사실 젊은이들이 예. 우리성이 그럼 하나도 없느냐? 기성 세대에 비해서는 적응은 확실합니다. 네. 왜냐하면 일단 기성 세대는 어려서 우리라는 공동체의 경험이 있어요. 네. 아주 어릴 때는 또래들과의 놀이 공동체 경험이 있습니다. 네. 아마 나이가 좀 저 정도 되는 사람들, 그래서 저보다 조금 아래쪽 사람들은 다 어렸을 때 그 놀이 공동체 경험이 있을 겁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가족 공동체도 지금에 비해서는 훨씬 건강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마을 공동체도 있었고 이런 경험이 있어요.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렇죠. 마을이 있었습니다. 네. 동네 아저씨들 알았죠. 그렇죠. 요즘 아파트 사니까는 앞집도 잘 모르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응답하라 1988 같은 드라마를 보면 80년대까지 그게 어느 정도 유지가 됐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을 겪은 사람들이라서 그 우리성 얘기를 하면 공감을 많이 해요. 네. 아 그래 그렇게 살았었는데 우리. 근데 젊은 층들은 그 경험이 없습니다. 네. 일단 네. 어려서도 친구들하고 놀지 못했고 학교에서도 공동체 경험이 없고 가족도 옛날만은 안 되고 네. 이러면서 철저하게 개인을 중심으로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성이 기성세대에 비해서 상당히 약합니다. 네. 근데 그렇다면 없냐 아예. 네. 그건 그렇지도 않은 것이 제가 저번에 책세에서 조금 소개를 했습니다만 일본 사람들은 젊은이들은 게임을 하면 거의 1인 게임을 해요. 네. 철저하게 혼자서 하는. 그래서 뭐 플레이스테이션이라든가 뭐 닌텐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본에서 인기를 끌었던 거거든요. 근데 한국 젊은이들은 게임하고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MMORPG 같은 네, 거. 네, 네.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이고 그다음에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합쳐서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슈카가 공대장 출신이랍니다. 자기 그룹에 30명이 있었대요. 네. 그거를 다 끌어가지고 자기가 했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게임을 알면서 그런 세계도 있었구나. 네. 말씀하신 딱 그런 것처럼 게임도 덩어리로 하죠. 그렇습니다. 네. 저는 게임을 안 해서 저도 모르지만 하여튼 얘기를 들어보면 한국 젊은이들은 혼자 사는 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네. 게임도 같이 하고 싶어 하고. 그리고 PC방도 혼자 가는 걸 좀 싫어해요. 친구가 있으면 같이 갑니다. 네. 그러니까 여전히 이 우리성은 있긴 있다. 본성 자체는. 예, 많이 약해졌지만. 네. 그래서 충분히 저는 회복 가능하다고 보는데 어쨌든 이 풍요 중독 사회에서 다루는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로 인해서 네. 상당 부분 약화되고 억제되어 있는 건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그게 어떤 동전의 양면 같은 느낌이 좀 들었어요. 왜냐면 두 책을 다 읽어보니까 우리가 공동체성을 중요하다 보니까 뭐가 중요하냐면 공동체성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네. 중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근데 공동체에서 인정받는 게 완전 인정 욕구의 최상인데 네. 요즘 왜 이렇게 우리가 경쟁이 심해졌느냐 생각해보면 내가 쟤보다 못한 것 같아. SNS나 이런 거에서 보면 나는 열등한 것 같아. 조바심이라고 쟤보다 빨리 앞서야 내가 공동체에서 인정받는 네. 그런 사람이 될 건데 네. 그러니까 아예 뭐 이 모든 게 그 전장터처럼 경쟁처처럼 네. 돼버리니까 네. 쉴 새 없이 그거를 위해 가는 네. 공동체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쉴 새 없는 경쟁으로 이어지는 맞습니다.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그게 들었어요. 변질되었죠.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공동체가 있었고 예. 공동체에 얼마나 잘 기여하느냐, 그렇죠. 도움되는 일 하느냐 이게 인정을 좌우했어요. 그래서 공동체를 위해서 좋은 일하는 사람들이 존경받고. 네. 근데 오늘날에는 공동체가 다 와해되고 개인화되고
그리고 개인 간 경쟁이 시작됩니다. 네. 90년대 이후부터. 네. 그래서 제가 자주 비유하는 드라마가 오징어 게임인데 네. 오징어 게임 보면 줄다리기 시합 하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근데 예. 그거는 집단 간 경쟁을 의미하는데요. 그렇죠. 8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 사회가 집단 간 경쟁 사회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쟁을 하긴 했지만 예. 집단을 이어서 했다는 거죠. 집단 내에서는 경쟁을 안 했고 비교적. 그래서 집단 내에서의 사람들은 자기가 소속된 공동체가 있었고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주변에. 네. 또 어려움을 겪으면 위안도 받을 수, 위로도 받을 수 있었고. 근데 90년대 넘어서면 그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비유하자면 구슬치기 시합을 시작하는 겁니다. 1대1로. 네. 이제는 팀이 없어요. 혼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한국 사회에서의 경쟁과 그 이후의 경쟁은 질이 완전히 달라졌다. 내용과 질이. 그래서 개인 간 경쟁, 좀 심하게 비유하자면 UFC 격투기 시합 비슷한 게 벌어지기 시작했다. 개인 사이에. 네. 그래서 치열한 개인 간 격투기 시합이 벌어지다 보면 결국 순위가 매겨지게 되는데요. 네. 그 순위 뭐 격투기 시합에서 뭐 챔피언이 있고 1위, 2위 쭉 있듯이 한국인들도 그 개인 간 순위, 서열 경쟁에 거의 올인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타인을 상대할 때의 기준은 내가 저 사람보다 잘났냐, 잘 나가냐 하는 거고 어떻게든 그 사람을 이겨보고 싶어. 지면 무시당하니까. 이런 것이 한국인들의 정신과 삶을 지배하게 되면서 인정받는 것도 그 경쟁에서 승리자가 인정받는 풍토가 생긴 거죠. 네. 공동체 기여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이 경쟁에서 승리해서 서열이 높아지느냐, 순위가. 주로 이제 그건 돈에 의해서 평가가 되는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거의 전 인생을 서열, 조금이라도 더 돈을 벌어서 더 높은 서열로 올라가는데 인생을 거의 다 바치고 있습니다. 굉장히 소모적이고 사실은 끝이 없는 그리고 또 정신건강에 좋지 않은 그런 경쟁을 자기도 모르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까 우리 시대에 지금 영웅들이 어떤 공통된 패턴을 갖고 있느냐 이렇게 보니까 대표적으로 바로 생각나는 사람이 손흥민, 이런 사람들, 운동선수에서 잘했던 사람들, 그리고 또 그 연예인들로는 요즘에 임영웅 뭐 이런 분들인데 이 서사가 있어요. 어렵고 힘들게 살다가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모든 악조건을 뚫고 정상의 자리에 올랐다. 이런 마치 신데렐라 스토리 마냥 이런 성공 스토리가 패턴화되어 있는데 이런 사람들 굉장히 존경을 받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고. 반면에 어려움을 겪어서 노력을 죽으라고 했지만 그런 정도의 스타급에 올라가지 못했다. 아무도 쳐다보지 않습니다. 존재 자체가 없는 것처럼 그렇죠. 보이죠. 알려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일단 고생했다는 그 서사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탑이라는 거, 성공해서 최고의 서열에 올랐다는 거, 이 자체에 매료되는 거거든요. 그건 자기 욕망을 대변하는 것이기도 하죠. 나도 운 좋으면 저렇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제는 공동체에 그 사람이 얼마나 기여했냐, 즉 사회에 도움되는 일을 했냐가 중심이 아니고 높은 사람 서열이 높지만 나처럼 밑바닥에서부터 올라간 사람을 좋아하는 그런 특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위계 계층이라는 게 굉장히 이제 미분화 수준으로 쪼개졌다고 이 측에서 얘기하면서 그것들이 이렇게 발현되는 사회 구조를 4가지로 책에서는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를 보통 어떤 사회가 좋은 사회냐, 건전한 사회냐, 더 발전된 사회냐 할 때 예전엔 주로 경제만 갖고 얘기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잘 사냐 못 사냐. 그래서 선진국, 후진국, 중진국의 기준도 대체로 뭐 GDP 이런 걸 가지고 따졌는데 그 세월이 흘러서 한 20세기 넘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선진국이라고 해도 행복 수준이 높은 건 아니라는 게 이제 밝혀지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사회의 발전된 사회의 기준에 경제나 물질적 풍요만을 가지고 놓을 수는 없다. 삶의 질 같은 걸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이제 유엔도 이제 생각을 바꾸고 삶의 질도 측정하고 행복 지수도 매기고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회를 평가하는 기준은 하나 더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건 바로 관계입니다. 사람들 사이 관계가 어떠냐. 그래서 가족도 그렇잖아요. 아주 잘 사는 집이 있다, 부잣집이 있다. 그러면 그 집 사람들은 다 행복할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최근에도 뭐 한국 땡땡땡이라는 회사에 형제의 난이 벌어졌습니다. 화목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거든요. 근데 반대로 또 좀 가난하지만 가족들이 아주 화목하면
네. 정말 행복하거든요, 사람들이. 행복 지수가 높고 정신 건강도 굉장히 양호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걸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관계도. 그래서 두 가지를 다 넣자. 네. 물질이라는 기준과 네. 관계라는 기준을 가지고 사회를 구분해 보면 네 가지로 이제 구분됩니다. 내국면. 네. 예, 그 하나는 가난하냐, 풍요로우냐.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화목하냐, 불화가 심하냐. 네. 그래서 이제 가난, 불화, 네. 가난, 화목, 풍요, 불화, 풍요, 화목 이런 식으로 이제 사회가 구분될 수 있는 거죠. 네. 제일 좋은 거는 풍요화목이네요. 당연히 그거죠. 두 가지를 다 채웠을 때 네, 어느 나라가 이럴까요? 북유럽이 그럴까요? 북유럽이 행복도가 굉장히 높은데. 가장 근접한 나라는 북유럽이라고 봐야 됩니다. 네, 예, 그래서 행복 지수가 거기서 반영이 되는 거죠. 네, 네. 거기에 상위 한 6개 국가가 거의 대부분 네. 북유럽이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10위권 안에 든 나라들도 북유럽형 모델이에요. 대부분 북유럽이 아니더라도. 예, 예. 그러니까 북유럽형 모델처럼 사회보장 제도가 잘 돼 있고 네. 불평등이 상대적으로 적고 네. 이런 나라들이 상위권을 거의 다 휩쓸고 있습니다. 네. 이런 나라들을 보면 사실 핵심적인 한 가지 단어를 이 나라에서 뽑아보자면 아마도 신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신뢰 맞습니다. 신뢰 자산이 대단하죠. 예. 근데 그게 왜 신뢰 자산이 있냐면 이 나라들이 한국하고 비교해 보면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 우리 한국은 90년대를 거치면서 생존 불안이 극심해졌거든요. 네.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뭔 헛소리를 하냐. 옛날이 더 가난했는데. 그렇죠. 한국 역사상 지금이 제일 잘 살고 있는 거죠. 제일 잘 살고 있는데 네. 무슨 너 생존 불안이 심해졌다고 얘기하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생존 불안이 왜 심해졌다고 얘기하냐면 과거에는 네. 혼자 배고픈 게 아니었어요. 아. 다 같이 배고픈 거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배고플 때 옆에 항상 누가 있었던 거예요. 네네. 격려도 해주고 필요하면 빵도 좀 주고 네. 이럴 수 있는 사람들이 항상 있었어요. 그러니까 배고픔을 같이 이겨낼 수 있는 공동체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네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집단적 생존 불안이거든요. 네네네. 네. 근데 90년대를 경과하면서 이 공동체가 다 와야 되자 생존 불안이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 배고픈데 혼자예요. 혼자서 배고픈 거예요. 아 진짜 갑자기 비참하다는 단어가 떠오르네. 네. 아무도 없는 거죠. 네, 네, 비참하네 갑자기. 비참하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자살률이 치솟기 시작하죠. 아, 네. 왜냐하면 배고파도 누가 있으면 네, 안 죽는데 네. 배고픈데 사람도 없으니까 자살률이 막 치솟기 시작하는 거고 네. 그래서 고립적 생존 불안이라고 저는 표현한다고 과거와는 다르다. 예. 그래서 과거의 젊은이들은 예를 들면 시골에서 이제 농사짓다 안 돼가지고 도시에 와서 직장 다니는 젊은이가 네. 해고당하면은 집에 내려갑니다. 최후의 보루인 집으로 가요. 네. 고향으로. 그럼 부모님 반겨주시고 어머니가 잘렸어요. 그래도 아유 괜찮아 뭐 그렇게 뭐 대수냐. 푹 쉬다 가라. 푹 쉬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님. 또 고향 친구들도 격려해주고 네. 술도 사주면서. 그럼 이제 그렇게 위로를 받고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힘들 때. 그러면서 기운을 차려 다시 올라와서 직장생활을 할 수 있었다라고 본다면 오늘날에는 그런 똑같은 상황이 발생했다. 직장에 해고당했다 그러면 네. 집에 못 내려갑니다. 가족관계가 나빠졌어요. 옛날보다. 그래서 집에 내려가면 더 혼나요. 너 또 잘렸어? 아 그런가요? 요즘에는? 네. 그래서 명절 때 집에 못 가는 첫 번째 이유가 선물이에요. 조사해 보면. 선물? 선물. 좋은 선물을 못 사가서. 아 진짜로요? 네, 조사에 나와 있습니다. 충격적이네요. 네. 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그만큼 집에 갈 때 성공하고 출세하지 못하고 그랬을 때 부모한테 좋은 대접을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네. 제가 그거는 이제 신작에서도 다뤘는데 가짜 사랑이다. 네. 부모의. 근데 어쨌든 그런 가족관계가 옛날 같지 않아서 가면 환영을 못 받아요. 또 마을 친구들도 안 만나주려고 그래 백수라고. 그러니까 네. 고립돼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청년은 집에 가지 못하고 혼자서 계속 자소서 쓰다가 고독사하기도 하는데 청년 고독사라는 말이 등장한 게 90년대부터고 네. 그 비율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청년 고독사.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옛날 사람들보다는 더 잘 먹었을 수도 있잖아요. 영양 상태는 좋죠. 그럴 수 있지 우리 않습니까? 어렸을 땐 바짝바짝 마른 사람 많았죠. 근데 네. 외롭다는 거예요. 네. 그 배고픔과 가난을 혼자서 겪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과거의 생존 불안은 객관적으로는 좀 더 영양 상태가 나빴을 수도 있지만 공동체와 함께 같이 겪는 다들 힘들고 그런 상황에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겪는 불안이었다면 오늘날의 불안은 홀로 고립돼서 겪는 불안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견뎌내기란 대단히 어렵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기적으로 변합니다. 네.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는데. 그러니까 나부터 살고 봐야지. 이기주의자로 거의 변하기 시작하는 건 이제 90년대부터죠. 제가 이거 보면서 갑자기 저 이제 투자 영역에서 생각나는 게 연결되는 게 하나 있었어요. 네. 작년도에 난리가 난 사건인데 한국의 젊은 친구들이 코인 투자로 아주 미친 듯이 러쉬를 했어요. 네. 작년도에 루나라 사태라고 해가지고 한국인이 만든 코인이 네, 맞습니다. 망한 사태가 있었거든요. 주변에 있는 코인 시장을 바라본 친구들의 의견에 의하면 90% 이상 절멸했다. 네. 이때 이 사건으로 인해서 거의 다 올인이 났다. 네. 근데 왜 그렇게 급하게 젊은이들이 코인 투자를 해서 빨리 부자가 되고 싶을까? 결국 이 고립적 생존 불안을 떨치고 나가서 이 어떤 존재적 불안에서 그냥 탈출하고 싶은 욕구가 네. 빨리 돈 버는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근데 빨리 돈 버는 건 열심히 노력해봐야 안 되니까 안 되죠. 코인으로 누가 막 100억, 200억, 300억 네. 돈을 벌었다 하니까 그래 나도 그렇게 한번 해보자. 네, 네. 그런 거죠. 네. 그 군대에서도 그 열풍이 불어가지고 우리 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그 사병들 월급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걸 다 코인에 박았다는 겁니다. 대부분. 네. 코인 투자를 했대요. 네. 근데 처음에 그거를 바람을 일으켰던 친구는 조금 돈을 벌었는데 네. 뒤에 들어온 친구들은 전부 다 망했죠. 사병 월급을 다 날렸다는 겁니다. 그건 뭐 너무 뻔한 얘기죠. 네. 저 입장에서. 그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젊은이들은 고립적 생존 불안을 아무도 도와줄 사람은 없고 네. 그냥 성실하게 일하면 탈출 못할 것 같고 네. 일확천금을 노립니다. 그게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어떻게 되냐면 니트족이 되는 거죠. 노동의욕을 상실하는. 그래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인생에 목표가 없는 돈도 많이 벌기 싫고 그냥 버는 대로 족족 여행이나 갔다 오고 뭐 그런 사람들 취직도 하고 싶지 않고 네. 이런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는 건데 일본도 그런 세대가 늘어났고요. 네. 한국도 그런 세대가 많이 늘어났는데 이거는 과거랑 큰 대조를 이루죠. 왜냐하면 과거에 그 국제시장 같은 영화만 보더라도 그 아버지 정말 열심히 일하거든요. 중동까지 나가고. 네, 중동도 나오고 독일도 가고 막 탕캐로.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렇게 열심히 일한 주인공이 열심히 일한 배경은 뭐냐면 자기가 아닙니다. 자기가 잘 먹고 잘 살라는 게 아니에요. 가족이에요. 네. 가족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족애 최소한 네. 뭐 민족애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게 한국인들을 열심히 일하게 만든 원동력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은 가족 관계가 너무 나빠졌어요. 가족 관계에도 서열 경쟁이 침투하고 이러면서 하나만 예를 들면 네. 옛날에는 가족들이 모여서 뭐 예를 들어 명절 같은 데 모여 앉으면 부모님이 누구를 제일 챙겨줬냐면 실업자 아들, 잘 나가는 아들보다는 네네. 아유 뭐 이제 왜냐면 마음이 이제 좀 쓸쓸할 테니까. 네네. 그리고 잘 나가는 형이 있으면 그 형도 동생 챙겨주는. 야 뭐 맛있는 거 먹어 용돈 좀 줄게 이런 분위기가 있었잖아요. 지금은 부모님들이 제일 열심히 챙겨주는 건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형제들 중에서 큰 형한테 막 챙겨주는 거죠. 동생은 야 너 언제 형처럼 취직해서 잘 나갈 거야. 아니 그 몇몇집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다 상당히 그렇습니다. 정말요? 네. 네. 네, 상당히 부모들이 이 가짜 사랑에서도 제가 다르지만 자식을 상품으로 평가하고 취급하는 게 있어요. 돈으로. 그래서 어려서도 공부를 잘하면 사랑을 해주고 공부를 못하면 사랑 안 해주고 이런 사랑이 시작된 것도 90년대 때부터 아주 심각해졌거든요. 네. 그게 자식들을 성장했을 때는 그대로 이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가족 형제들 간의 관계가 옛날보다 훨씬 안 좋아졌습니다. 옛날에는 형제들 간에는 그렇게 서로 잘난 체하거나 열등감 느끼거나 이런 게 없었거든요. 하기야 옛날에 큰아들한테 올인한 이유도 맞습니다. 큰아들이 다 나머지 책임져 줄 거니까 올인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한된 자원에서 네. 다 뿌릴 수 없으니 그렇죠. 너한테 하니까 네가 성공하면 네가 또 뿌려라. 네, 그런 공동체 의식이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옛날에는 장남을 위해서 딸은 그 집 가서 밥 해주면서 오빠 뒷바라지 해주고 이런 일도 있을 정도로 좀 많이 옛날 얘기긴 합니다만. 네. 가족들이 그런 정도로 비교적 화목하게 지냈다. 서로 아껴주고 위해주고 어렵다 그러면 도와주고. 근데 최근에는 가족관계가 상당히 나빠져가지고 서로 그 안에서도 경쟁하고 잘난 체도 하고 또는 뭐 공격도 하는 이런 현상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마디로 사회의 이 개인 간 서열 경쟁이 가족 내에까지 침투했다는 것이죠. 어쩔 수 없이. 네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족 내에서 그런 좋은 관계를 경험하고
행복을 경험하지 못하다 보니까 가족을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가족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가족이 뭐가 중요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나한테 해준 거 없어. 아까 그게 퓨 리서치에서 나왔던 맞습니다. 결론이죠. 1순위 가족을 꼽을 이유가 없어진 거죠. 네. 그리고 그게 또 하나 영향을 미친 것은 열심히 일할 이유도 사라졌어요. 이제 가족을 중요하게 생각 안 하니까. 나 혼자만을 위해서 이제 일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나 혼자만을 위해서 일할 때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일확천금을 진짜 얻어서 빨리 탈출하든가 고립적 생존 불안에서. 만약에 이걸 탈출할 수 없다면 무리해서 일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젊은이들이 힘든 일 뭐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알바하고 돈 모아서 여행 갔다 오고 또 알바하고 인생의 목적 없이 사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윗세대 분이 네. 이해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거제도 조선소에 가보면 직장이 넘치고 자리가 넘치는데 네. 직장이 왜 없냐 네. 라고 이제 저희 한 세대 윗세대들은 네, 그렇게 생각을 그런 하는데 얘기를 많이 하시죠. 예, 예. 근데 저는 이제 중간에 거기서 이제 딱 중간에 낀 세대인데 네. 그거 벌어봐야 인생이 앞으로 먹고 사는 거에 더 나아갈 게 없어 보이니 맞습니다. 뭐 300만 원 받아 250만 원 300만 원 받아가지고 네. 그렇게 험하게 일하는데 그 아는 젊은 애들이 하겠냐 이런 그렇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걸 진짜. 감내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예, 예, 예. 그리고 가족을 꾸릴 생각도 없어졌어요. 결혼도 이제 좀 적게 하려고 그러고. 좀 적게가 아니고 세계 1등으로 안 합니다. 네, 지금. 그다음에 출산율 세계 꼴찌 아닙니까? 네. 그래서 노동 의욕도 굉장히 크게 저하됐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장기적으로 이게 지속되면 네. 한국의 경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일할 의욕을 다 잃어버리니까 네네. 젊은이들이. 그래서 젊은이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그런 관계에서 계속 치열한 서열 경쟁을 어릴 때부터 하다 보니까 네. 개인 간 서열 경쟁이 벌어지면 결국 상처가 오잖아요. 네. 뭐 이길 때도 있지만 질 때가 더 많으니까. 네. 네. 막 상처를 계속 입다 보면 어떤 사람들이 생기냐면 인간을 불신하는 걸 넘어서서 증오하고 혐오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네. 인간 증오나 인간 혐오 심리가 이제 사회에 퍼지기 시작하는데 그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미국의 이제 총기 사건들이죠. 네네. 총기 난사, 네. 무차별 총기 난사 사건들. 사람이 미워서 다 쏴 죽이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네. 네. 근데 한국도 그거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네. 올해 그 신림동에서 한 청년이 칼을 두고 무차별적으로 사람들을 죽이는 사건이 발생했죠. 근데 만약에 한국도 미국처럼 총을 구하기가 쉬웠다면 네. 그 청년이 칼을 휘둘렀을까요? 네. 총을 쐈겠죠. 네. 네. 그리고 제가 상담하는 한 청년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신림동에서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공감된대요. 그 마음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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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도 그러고만 할 수만 있으면 그러고 싶대요. 아. 사람이 너무 싫어서. 아. 그러니까 이 치이다 보니까 개인 간 서열 경쟁에서 계속 치이다 보니까 계속 상처받은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미국은 총기로 사람을 죽이는 게 어느 정도냐면 한 해에 2만 명 정도가 죽거든요. 거의 총기로만. 총기로 살인이, 총기 네. 살인이. 네. 자살이나 여타의 것도 포함하면 4만 명 넘게 죽습니다. 4만 4천 정도? 총기로. 예. 예. 하루에 120에서 130명이 죽어요. 어. 그래서 미국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개인 간 내전이지 이게 무슨 정상이라고 볼 수 있느냐. 베트남전에서 죽은 미군 숫자가 5만 6천인데요. 어. 그럼 1년 동안 거의 육박하는 숫자 4만 4천이 죽는다는 거예요. 총기로. 네. 자살과 타살 다 합쳐서. 합쳐서. 네. 자살만 해도 2만 명 가깝습니다. 네. 그러니까 젊은이들 19세 이하 사망원이 1위가 총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심각할 정도로 사람들이 서로를 미워하는 단계까지 가는 건데 네. 한국도 계속 이렇게 개인화가 그대로 방치되고 개인 간 서열 경쟁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그런다면 네. 점점점 미국처럼 바뀌어갈 것이다. 네. 즉 신림동 그 칼 들고 나와서 아무나 찔러 죽인 청년들이 훨씬 더 많아질 것이다. 네. 그리고 그 정도까지는 안 해도 인간에 대한 불신, 네. 그 다음에 증오 그런 것들이 한국 사회를 뒤덮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북유럽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거기에 있습니다. 북유럽은 개인의 생존을 국가가 기본적으로 보장을 해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네네. 개인들이 생존 불안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우리처럼. 네. 그리고 공동체를 와해시키기 위해서 개인 간 경쟁을 그렇게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네. 오히려 공동체를 강조하죠. 교육의 초점도 거기에 맞춰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인간 증오보다는 신뢰 네. 지수가 훨씬 높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이제 그런 비교한 연구들이 있는데 그런 나라들이 인간에 대한 신뢰나 너그러움 같은 거, 관대함 같은 거에 훨씬 더 우수하다는 것이 여러 차례 밝혀졌죠. 근데 사실은 한국이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완전 지옥도처럼 느껴지긴 하지만 네.
저도 최근에 2번이나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한 번은 열차에다가 현금이 적지 않게 들어있는 지갑을 놔두고 내렸어요. 그게 고스란히 돌아왔어요. 네, 그런 나라가 많지 않죠. 네, 고스란히 돌아왔고 또 그저께는 제가 핸드폰을 또 택시에다 놓고 내렸어요. 네, 물론 하루 이틀 만에 찾긴 했습니다만 택시 운전사가 가져다주고 늦게 왔다고 미안하다 그러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런 네. 부분들이. 그게 미국과의 차이점입니다. 네. 미국은 그런 게 없거든요. 네. 오히려 카페에다가 랩탑을 두고 가면 바로 훔쳐가는 스마트폰을 훔쳐가는 네. 그걸로 유명한데 제가 그 미국에서 살다 오신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아니 도둑이 그렇게 많아요? 좀 도둑이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일반인들이 가져간대요. 그냥 네. 그 정도로 도덕성에 대한 개념이 미국 사람 별로 없다라는 얘기죠. 네. 제가 지난번 책 한국인의 마음속에 우리가 있다 해서 도덕성 얘기를 했단 말이죠. 한국 사람들이 도덕성이 또한 민족성의 특징이다. 네.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망가지면서도 네. 그런 좋은 점들이 아직 잠재돼 있어요 마음속에. 네. 어느 정도 저는 좋은 조건만 갖춰지면 바로 살아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살다 보면 그런 어떤 아름다운 일도 겪고 네. 또 보이스피싱도 당하고 길 가다가 칼에 찔리기도 하고 사람마다 해석이 천차만별인 거예요. 좋은 걸 경험했던 사람들은 그래도 한국 사회가 따뜻한 사회지, 예, 인간다운 사회지. 분명히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좋은 민족성이 있으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한국이 지옥이지 무슨 소리냐, 한국만큼 끔찍한 데가 없다. 네. 이렇게 극과 극의 평가가 나오는 거죠. 두 가지가 다 공존하고 있는 사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현재로서는. 책에서 이제 네 가지 국면을 말씀하신 게 이제 풍요하면서 화목한, 앞서 이제 우리가 뭐 북유럽 얘기를 드렸었고 그 유사한 나라들이 또 풍요하고 불화한 사회가 있고 가난하고 화목한 사회가 있고 가난하고 불화한 사회가 있다. 그럼 뭐 순위를 따져보면 풍요하고 화목한 사회가 제일 행복한 사회겠죠? 맞습니다. 네. 아마도. 네. 그 다음으로 행복한 가난 화목입니다. 가난 화목입니까? 예, 화목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따르면 우리나라는 옛날에 가난했지만 화목해서 괜찮은 나라였다. 상대적으로. 살기는 괜찮다. 인간 살기는 80년대까지 못 살고 힘들었지만. 네, 인간 냄새가 나는. 예.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다시 가난 화목 사회로 넘어가야 될까? 넘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죠. 저는 못 넘어갈 것 같은데요. 근데 가난 화목이 네. 풍요 화목이 됐으면 좋았는데 네. 풍요로 넘어오면서 네. 불화가 돼버린 거예요. 네. 풍요 불화 사회가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를 놓쳐버린 거죠. 네. 진짜 중요했던 거를. 네. 그래서 저는 지금 가난으로 돌아가자는 게 아니라 풍요 수준을 유지하면서 네. 불화 문제를 해결하자는 거죠. 예. 화목으로 가자. 네, 이제 네, 우리의 네. 목표는 화목이어야 된다. 어, 그러니까 옛날에는 7, 80년대만 해도 저는 라디오 듣다 보면 그런 얘기도 나와요. 어떤 여학생들이 가출을 한 거예요. 집에서 부모님하고 싸우고. 제 친구들하고 이제 가출하려고 택시를 탔는데 돈이 없죠, 얘들이. 택시기사가 그걸 딱 간파한 거죠. 얘들 가출 소녀들이다. 자기 집으로 데려가가지고 밥 먹이고 용돈 주고 설득해서 집으로 데려다 주는. 그 아저씨 고맙다고 택시에 사연 보낸 분이 있어요. 나이 드신 분인데.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뭐 기차역 앞에서 표를 살 돈을 잃어버려가지고 끙끙대니까 영무원이 와서 네. 그럼 내가 끊어줄게. 네. 이런 것이 있었던 사회죠. 7, 80년대는 그래도. 저도 안동역에서부터 그런 네. 호의를 받아서 그대로 제 지갑을 받은 적이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와서는 이제 그런 게 사라졌습니다. 불화. 예를 들면 예전에는 버스 타면 가방 다 받아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학생 그 가방 보고 올 테니까 내가 네. 들어줄게 줘. 앉아 있는 분이 그렇게 했었죠. 자리 양보는 기본이고 네. 가방을 다 들어줬어요. 예. 그러면 고마워했습니다. 다. 네네. 그걸 호의라고 생각했으니까. 네. 지금 가방 들어주려고 그러네요. 그런 일이 없네요. 없죠. 가방 들어주는. 오히려 화내죠. 왜 그러시냐고 의심합니다. 네. 관계가 그만큼 나빠졌다는 거거든요. 불화 사회가 됐다는 건데 예. 이렇게 돼서 모든 문제가 사실 발생했다. 풍요가 가져온 이점마저 갉아먹었다.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두 번째는 가난 화목이다 차라리. 좀 사람이 살기 좋은 데는. 좋은 데는 네. 가난하지만 화목한 데가 네네. 낫다. 그래서 저는 가난 화목으로 돌아갈 일은 없고 네. 이제 풍요 화목 사회를 지향해야 된다. 그러니까 왜 불화 문제를 이대로 놔둘 수는 없는 거 아니냐. 네네. 예를 들면 우리가 GDP로 지금 세계 10위권에 들어왔는데 네. 1위가 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거거든요. 미국이 상당히 GDP가 높은 나라죠. 맞습니다. 우리보다 예. 높죠. 예. 하지만 불평등 지수도 세계 1위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불화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사회를 바꿔야 되지 않냐. 네. 그래야 우리가 서로 이제 사랑도 할 수 있게 되고 또 서로 위해주는 문화 그리고 뭐 범죄로부터 해방, 정신 장애로부터 해방 이런 것이 다 가능해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사실은 우리 젊은이들 굉장히 지혜로운 게 출산을 지금 이제 안 하잖아요. 네. 서울은 0.5명대까지 떨어졌거든요. 맞습니다. 그럼 이제 뭐 두 세대만 지나가면 앞으로 50년에서 60년 정도 지나가면 인구가 거의 이제 곧 반토막이네. 네. 이 추세면 뭐 이제 곧 2천만이 언더로 떨어지겠네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못 할 것 같거든요. 네. 한 30년만 지나도 그건 다 생각할 것 같아요. 네, 세계적인 인구학자가 그랬죠. 그 인구 잠수로 소멸할 국가 1순위는 대한민국이라고. 예. 그러니까 뭐 이런 상황이니까 제가 보기엔 오히려 그렇게 이게 아주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대응이 아닌가. 이렇게 삶이 험악하니 네. 내 자녀를 낳아서 이렇게 고생시킬 일은 없고. 네. 그런데 그러면 만약에 실제로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적어지면 경쟁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근데 현재 또 그렇게 가면 좋겠는데 그거를 심각하게 여겨서 사회 시스템을 바꾸는 쪽이었으면 좋겠는데 이민자를 받아들이려는 움직임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저임금 노동자를. 네. 근데 그렇게 되면 또 다른 유럽 나라들처럼 네. 나중에 또 사회갈등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네, 네. 극우가 그 사실 이민자 문제 때문에 네. 성장하는 거거든요. 예. 너희들이 가난한 이유는 저임금 노동자들 때문이야. 일반인들이 우리가 못 사는 이유는 네. 더 못 사는 나라에서 쟤들이 와서 우리의 직장을 뺐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그걸 선동하는 자들이 반드시 생기는 거고요. 네. 미국의 트럼프도 그랬고 유럽의 극우 쪽 정치인들이 대부분 그거 가지고 성장해서 네. 지금은 정권까지 잡는 지경까지 왔어요. 네네네. 왜냐하면 이민자가 계속 늘어나니까 네네네. 사람들이 문제의 원인을 네. 진짜 원인을 보지 않고 이민자 때문이라고 본단 말이죠. 네네. 예. 그래서 저는 인구 감소를 그런 식으로 대응하려고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사람이 줄어들면 어때라고 해서 안일하게 대한다든가 이것이 다 위험하다. 네. 그러니까 애를 낳을 수 있는 말씀하신 것처럼 전 젊은이들이 그래도 자식 걱정을 하기 때문에 안 낳는다고 생각해요. 저 동의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보니까 너무 세상이 힘든 거예요. 사는 게 험악하고. 네네. 그래서 이런 세상에 내가 애를 내보낸다는 것이 부모로서 과연 할 짓인가 하는 생각을 하는 젊은이들이 많고 네. 그 다음에 또 에너지가 없어요. 맞아요. 네. 네, 젊은이들이. 출퇴근하느라고 한 2시간씩 뺏기니까 네. 얘를 어떻게 케어할 도리가 없는. 네,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려서 사랑을 잘 못 받고 자라는 젊은이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지금 젊은이들은 다 애정결핍증이 있어요. 왜냐하면 90년대 이후에 부모들이 네. 거의 다 조건부 사랑을 하기 시작한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네. 특히 이제 공부를 가지고 그렇게 했죠. 공부 잘하냐 못하냐 가지고. 네. 그래서 뭐 100점 맞아서 오면 웃고 네. 70점 맞아오면 슬픈 표정을 짓는 것만 해도 조건부 사랑이에요. 예. 존재만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니까. 네네. 그럼 자식은 사랑을 못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부 못하면 사랑 못 받을 거라고 두려워하고요. 네. 이런 것 속에서 사랑을 못 받은 젊은이들이 대거 양산되고 있는데 사랑을 못 받은 사람은 나중에 커서 네. 타인을 사랑하기 힘듭니다. 예. 여러 심리학적 연구에서도 밝혀지지만 네. 사랑을 받아서 그게 채워진 사람 네. 어렸을 때 그거 사람이 커서 사랑하는 사람이 되거든요. 네. 근데 젊은이들 그거 못 받았으면 자식을 사랑할 에너지가 있겠습니까? 없죠. 그냥 나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다. 네. 혹은 나도 사랑 못 받았으니까 내가 사랑받는 게 중요하다. 네. 지금 남 사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런 심리를 갖게 되기 때문에 네. 출산율을 높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네. 그래서 국가에서 때때로 얘기하는 거 뭐 10조를 투입하고 뭘 투입하고 이거는 절대 제가 볼 때 성공할 수 없는 방법이다. 젊은이들이 어려서 사랑받을 수 있게 해줘야 되고 부모로부터 조건부 사랑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적 사랑, 건강한 사랑을 받을 수 있게 해줘야 되고 또 말씀하신 대로 일에 치여서 애를 키울 엄두가 못 나는 상황을 개선해 줘야 되겠고 또 희망을 줘야 되겠죠. 자식을 낳아도 생존 불안에 시달리지 않을 수 있다는 자신감, 또 서열 경쟁을 더 이상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안심 이런 것들이 주어졌을 때 애를 낳지. 그러니까 북유럽 부모들은 자식들한테 공부를 강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나중에 직장 아무데나 잡아도 먹고 살 만큼은 번단 말입니다. 한국처럼 임금 격차가 크지 않거든요. 뭐 육체노동자가 학교 선생님보다 월급이 많다 그럽니다. 북유럽이. 네. 그러니까 선생님이 되는 사람들은 그게 좋아서 되는 사람들이고 존경을 받기 때문에 하는 거지 돈 때문에 하는 사람들은 아닌 거죠. 네. 자 이렇게 보면 부모들 입장에서는 애를 공부하라고 압박할 이유가 없는 거죠. 뭘 해도 괜찮으니까. 네. 그리고 뭐 불평등도 심하지 않고 직업에 따른 차별이나 무시도 없고. 네. 그래서 사교육도 없고 공부 강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아이들이 그런 상황에서 부모 사랑을 제대로 받았을 거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이제 존재만으로.
그러니까 커서도 나름 건강한 심리를 가질 수 있는 거고 정신장애 발병률이 낮은 거고 한국처럼 조건부 사랑이 심한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여튼 그런 사회에서는 그 청년들이 자라나서 공동체를 생각하거나 또 정신건강이 양호하거나 그러기보다는 반대의 모습을 보이는 거죠. 나라가 분위기를 보면은 팀 코리아 이런 말이 너무나 쉽게 모든 사람에게 딱 받아들여지는 듯한 그런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위기다. 항상 위기다. 우리 잘못하면 낙오된다. 우리 큰일 난다. 우리 여기서 조금만 잘못하면 다른 나라에 다 뒤처진다. 네.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게 굉장히 일상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나라 전체가 지금 생존 불안해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고쳐야 되나. 이 생존 불안을 완벽하게 제거할 수는 없다고 볼 수 있어요. 네. 불화가 있는 한.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공동체를 복원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생존 불안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의 생활 수준보다 조금 떨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공동체가 있으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별로. 왜 같이 이겨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옛날 시골 마을로 생각하면 마을 사람들이 엄청 다 친한 마을 공동체가 있다. 하루 두 끼밖에 못 먹을 정도로 농사가 잘 안 됐다. 그래도 그 사람들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오락도 하고 그래요. 그 와중에 농담도 하고 즐겁게 지낼 수 있어요. 같이 시련을 이겨내자 이렇게 힘을 내고. 근데 마을 공동체가 있지만 이웃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내가 쌀이 떨어져 가면 굶어 죽는다 진짜로. 이런 사회가 됐을 때 그 생존 불안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견디기 어렵고 심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 방에 생존 불안을 다 해결할 수 없다면 당연히 이제 그건 어려울 테니까 일단 중심은 공동체 복원, 관계 복원에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는 그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는데 이 마을 공동체가 복원이 되려면 제가 보기에는 제가 지금 시골에 살아요. 네. 예, 이미 시골도 마을 공동체 다 무너져 있어요. 무너졌죠. 근데 왜 무너졌을까 했는데 서로 경제적인 끈이 없어요. 저 같은 사람은 새벽에 나와서 별 보고 들어가거든요. 네. 아침 별 보고 저녁 별 보고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어울릴 시간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분들하고 뭐 어떤 별로 끈을 만들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어떤 경제적 공동체성이 있어야 마을 공동체가 또 더 잘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농업이라는 경제의 끈이 서로 간에 뭔가 어떤 식으로든지 연결을 해줬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떠냐면 뒷집이 밭이 있어서 같이 밭일을 도와달라 그래요. 그러면 저는 그걸 하면 저는 탈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번 해보다가 못하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같이 일할 수 없으니 또 같이 공동체성을 갖기가 또 힘드는 그런 부분이 또 좀 있는 것 같아요. 북유럽 같은 경우에는 마을이 있으면 집들이 비슷비슷한 수준의 마을이 있다고 제가 가정을 해봤을 때요. 그럼 직업군이 엄청 다양하다는 겁니다. 교수도 있고 배관공도 있고 마트에서 이거 알바하는 사람도 있고 이 사람들이 비슷한 주택에서 모여 살아요. 그리고 가든 파티도 같이 한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파티하고 먹고 노는 거를 해야 공동체가 되는 거죠. 아니면 이제 그 서로 친하게 지낸다는 얘기인데 우리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게 어떻게 해서 가능하냐 하면 북유럽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국가가 개인의 생존을 대부분 책임져주는 무상의료, 무상교육, 노후보장 대책, 실업 대책 이런 게 잘 갖춰져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약화됐지만 그래서 그런 사회에서 사는 사람들이 이웃을 대하는 태도는 하나다라는 의식이 상당히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한국의 한 기자가 고소득층한테 북유럽에도 고소득층이 있으니까요. 세금을 60%를 낸다 그러는 거죠. 한국 기자가 딱 보기에는 벌써 억울해할 것 같으니까 그런 질문을 하거든요. 세금을 60% 내면 억울하지 않냐. 근데 그 사람이 왜요? 그러면서 내가 이 자리에 올 때까지 나는 국가로부터 엄청난 도움을 받았다. 교육 받을 때 돈 한 푼 쓴 거 없고 이 자리까지 와서 내 자식들도 아무 걱정 없이 이제 치료도 받고 학교도 다닌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사회로부터 혜택을 받았는데 그럼 나도 내야 되지 않냐. 난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공동체가 현대사회에서는 좀 규모가 커져야 된다는 겁니다. 국가 차원으로. 국가가 국민의 생존을 책임지는 시스템으로 갈 때 공동체성이 살아날 수 있다. 그래서 직업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거나 서로 싸우거나 이런 게 아니라 우린 다 같이 살아가는 공동체 일원이야 라는 의식이 강화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네. 미국의 어떤 그 영화 마이클 무어인가 그 사람이 그 재밌는 그 다큐멘터리를 하나 찍은 게 있는데 거기서도 미국의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가난하고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인데 의료보험에 가입을 못했다. 근데 불치병에 걸렸다.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너 네 세금으로 그 사람 도와줄 의향이 있느냐? 국가가 도와줘야 되냐? 미국의 젊은이들은 다 아니라 그럽니다. 네. 내가 왜 도와줘야 되냐? 내 세금으로 반대. 근데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는 캐나다만 넘어가서 물어보면 거기에 뭐 문신하고 이런 청년들인데 인터뷰한 애들이 도와줘야 된다 그럽니다. 네.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그게 왜 다르냐? 이 이제 배우 그 영화 감독도 그렇게 얘기해요. 사회보장제도가 잘 돼 있다는 거죠. 캐나다가 미국보다. 그래서 혜택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한국도 근데 최근에 보면 사회보장제도 잘 돼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그 코로나를 네. 넘긴 거 보면 그 굉장히 시스템 잘 돼 있고요. 네. 그다음에 고등학교까지는 무상 교육 아닌가요? 그렇지만 돈이 많이 들어가죠. 특히 사교육비. 아 그거는 개인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해서 그런 거지. 고등학교까지는 사실 돈이 안 들고도 다닐 수 있잖아요. 다닐 수는 있지만 부모들 입장에서 사교육을 못 시키면 소용없다고 생각하죠. 네. 요즘에는 어느 정도까지냐면 학부모들이 이제 저희 교사들이 그 자살하고 막 그러셨잖아요. 네네. 너무 함부로 대해서. 학부모들이 저기 교사를 함부로 대했죠. 네네네. 그 이유가 공교육은 그야말로 졸업장 따는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교육 선생들을 좀 심하게 무섭게 알아요. 네. 반면에 사교육 선생은 엄청 떠받들어요. 실력 좋은 사람들은. 심지어는 때려달라고 합니다. 자기 자식. 때려서라도 성적 올려달라고. 그러니까 이 정도로 공교육이 지금 와야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한국 사회의 경우에는 사회보장제도가 돼 있긴 하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잘 돼 있지만 기본적인 생존 불안을 제거해 줄 수 있는 정도의 사회보장제도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북이라고 그게 있다는 것이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직업을 가져도 박봉 저임금으로 뭐 먹고 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 뭐 그리고 뭐 병 걸리면 병원에 가면 무료로 치료되고 학교 다닐 때 아무 걱정이 없고 등록금 대학 등록금도 무상이고 네. 독일도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사회의 사람들이 생존 불안 느끼는 거하고 한국처럼 아주 기본적인 어떤 사회보장제도가 있긴 해도 네. 먹고 살 걱정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사회는 분명히 다르다. 이제 그렇게 봐야 되고 또 하나는 격차가 큽니다. 네. 이제 불평등 수준이 높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집단과 집단 간의 격차만 커도 전 차라리 낫다고 보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 집단끼리 서로 똘똘 뭉쳐서 이겨낼 수 있으니까 네. 그 고통을. 근데 개인 간 격차가 자꾸 켜져요. 개인 간 서열 경쟁이 벌어지면서 네. 고립되고 여기서 느끼는 박탈감 같은 게 엄청나거든요. 또.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한국 사회의 경우에는 네. 개인들이 생존 불안이나 이 존중 불안, 그 무시당할 수도 있다는 존중 불안에서 벗어나기가 대단히 어려운 사회다. 네. 그래서 이거를 좀 보장을 해주는 쪽으로. 그러니까 실업자가 되든 무슨 직업을 선택하든 그냥 기본적인 생활 정도는 할 수 있는 최저의 생활을 보장해주는 정도는 국가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전 그렇게 생각하고. 네. 그 다음에 개인 간 서열 경쟁을 완화시키기 위한 작업을 그 다음에 또 그 이후에 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공동체를 좀 최대한 복원시키는 쪽으로 가자. 듣고 보니까 제가 보니까 이제 우리가 최근에 부동산 공부를 좀 했는데요. 한국의 부동산 시스템에서는 불가능한 얘기네요. 왜냐하면은 일단 아파트로 철벽을 다 치고 있고 아파트 가격이 한정없이 올라가지고 네. 거기서 주거 문제를 해결해 줄 방법은 지금 서울에서는 제가 보기엔 없다고 보거든요. 네. 지금 말씀하신 걸 듣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면 해결하는 방법은 서울을 다 쪼개가지고 쫙쫙쫙 뿌리고 그럼 그걸 쪼개려면 대학을 서울대 같은 거를 쫙쫙 쪼개가지고 네. 곳곳에 뿌리고 그다음에 기업들을 쪼개서 쫙쫙쫙 뿌리고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 집값도 낮아지고 그다음에 기업 가게도 좋아지고 뭐 이래야 뭐가 그 좀 해결될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기본소득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소득을 통해서 최저 생계의 네. 지지선을 주었을 때 네. 그리고 기본소득의 재원 중에 하나로 네. 토지보유세를 도입해야 된다는 주장도 있는데 그것도 전 좋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내가 잘리거나 직장에서 네. 네. 뭐 이렇게 되더라도 죽지 않는다 네. 하는 안전선만 해결돼 해주면 네. 사회적으로 큰 변화가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돈을 얼마나 벌고 싶냐 그러면 네.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나 집에 대저택에서 살고 수영장 놓고 싶고 이런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네. 먹고 살 걱정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그럼 이 사람들이 그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네.
생활에 대한 철학을 좀 바꿀 것 같아요, 대부분. 즉, 야, 이제 죽지도 않는데, 이렇게까지 내가 아득바득 남들과 싸우면서 이기적으로 살 필요가 있나? 서로 힘을 합쳐서 사이좋게 살아보면 안 되겠까? 하는 식으로 의식 전환이 올 수 있는 저는 계기가 열린다고 보고, 사회 분위기가 그렇게 돈에서 좀 벗어나는, 돈에 대한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사람을 돈으로 평가하고 서열 경쟁을 하는 풍조도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전까지는 사람을 돈으로 평가하잖아요. 그래서 막 서열 매기고 거기에 따라 태도를 달리하고 이것도 평가 기준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다시 공동체의 기여도라든가 이런 거로 도덕성이라든가 이런 거로 평가를 하면 그거는 서열 경쟁이 문제가 안 되거든요. 나보다 더 훌륭한 도덕적인 인간이 나보다 더 높은 평가를 받는 건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는 게 아니고 오히려 정신을 건강하게 해주는 측면이 있어요. 아, 그래, 저렇게 살아야지. 나도 저렇게 따라 배워야지. 이런 걸 이제 추동하기 때문에. 근데 돈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차별하는 거는 사람들한테 정신 건강의 측면에서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합니다. 열등감, 뭐 자괴감, 낮은 자존감, 그다음에 출세욕, 성공력, 탐욕 이런 걸 촉발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본소득 같은 게 도입돼서 돈에 대한 욕망이 현저히 약화되면 존중불안까지도 상당 정도 약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국인들 우리성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서로 격투기 시합을 벌려서 살아남는 살아가는 사회가 아니라 화목하게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 갑시다라고 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는 동의할 거라고 봐요. 그 정도 상황이 되면. 저희 이제 아카데미의 패널 중에 한 분이신 홍기민 선생님이 이제 스웨덴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인데 이 스웨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스웨덴이 이제 직장이 없어서 못 살아도 말씀하셨던 어떤 보장 시스템 잘 돼 있어서 살 수는 있다. 근데 스웨덴이 왜 코로나 때 일을 정지 못하고 돌렸느냐라고 할 때 여긴 너무나 잘 짜여지고 잘 맞아 돌아가는 마치 시계 태압처럼 사회 구조를 꽉꽉하게 다 짜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그 직장을 안 하고 고거를 받는 사람은 거의 경멸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뭔가 일을 해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일 안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사회가 됐고 한 명이라도 빠지면 시계가 멈춰버려서 코로나 때 멈출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기본소득을 좀 스웨덴처럼 저희는 이렇게까지 돌아갈 것 같지 않거든요. 사회 시스템이. 그러면 그게 해결점이 될 거냐 하는 의문이 하나 있고요. 그 예를 들자면 한국이 너무 대외 의존적인 경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과거 너무 못 살았고. 근데 결국은 수출 중심으로 산업 포커싱을 맞추고 그래서 외부에서부터 수출이 잘 돼서 돈이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먹고 사는 게 해결이 됐는데 사실은 근데 그 국제적으로 싸움을 하는 건 진짜 정말 박 터지게 치열한 일들이거든요. 근데 그것들은 정말 올인하거나 자기를 갈아놓지 않고서 과연 성공할 수 있는가? 요즘에 이제 소위 말하는 미국의 빅세븐이라고 뭐 예를 들어 애플, 아마존, 구글 뭐 이런 애들 싸우는 거 보면 정말 피 터지게 박 터지게 하거든요. 그래도 우리나라의 그 상위 업체들 똑같이 해요. 그렇게. 그러면 사실은 이런 그 말씀하신 이런 문화에서 과연 그 나라 시스템이 지금 이렇게 맞춰져 왔는데 이게 유지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또 들고 막 그렇습니다. 저는 기본소득이 초래할 가장 큰 변화가 공동체성이라고 봅니다. 같이 다 국가에 서 생존을 책임받는 그럼 국가에 대한 우호적 태도가 형성되겠죠. 국가가 우리를 책임지고 있다. 공동체성이 복원되는데 한국 사회에서 이것이 복원되는 것은 외국과 비교할 수 없는 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성이 너무 강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러면 한국인들은 오히려 그렇게 되면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려고 할 겁니다. 다시.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나를 위해서 일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노동의욕 상실을 겪은 거예요. 해봤자 안 되니까. 근데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는 쪽으로 다시 바뀌면 저는 전반적으로 노동 생산성도 올라가고 초기에는 약간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일을 다 하려고 할 겁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노는 걸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욕먹기 때문에 안 하는 무서워서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내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헌신했듯이 기여할 수 있는 걸 찾으려고 그럴 거예요 사람들이. 전 그런 긍정적인 측면을 끌어내서 경제를 살리는 게 맞다고 보고요. 지금처럼 너 일 안 하면 죽어. 그러니까 빨리 열심히 해. 채찍질이거든요. 채찍질로 사람을
이렇게 움직여서 돌아가는 경제는 그거는 이제 벗어나야 된다. 앞으로는 채찍질이 아니라 네. 긍정적인 동기에 의해서 일을 하는 사회로 가야 되고 한국인들은 그걸 우리성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죠. 다른 데서 자극해서는 효과가 없으니까. 아 근데 그 또 해결해야 될 과정이 이게 수도권 과밀화 때문에 제가 보기엔 그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던 기본소득을 한다고 해도 효과가 없다고 느껴지는 게 지방의 100만 원하고 서울의 100만 원은 하늘과 땅이잖아요. 네네. 큰 차이잖아요. 네. 예를 들어 지방 뭐 너무 큰 돈이라고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자면 100만 원의 기본소득이 주어진다. 네. 전 지방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인간에 대한 저는 오해라는 거예요. 네. 옛날에 싸우는 심리학에서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었는데 네. 그 에릭 프롬이라는 심리학자도 그 얘기를 합니다. 네. 인간이 돈을 주면 놀 것이다. 생존을 보장해주면 놀 것이다라는 네네. 것은 인간에 대한 모독이고 오해다. 네. 그래서 과거의 인간은 네. 자본주의가 되기 전까지는 한 번도 노동의 목적, 동기가 돈이었던 적이 없다 이거예요. 그렇죠. 과거에 그랬었죠. 그런데 네. 지금은 왜 돈만이 인간을 노동하게 만들 수 있다고 보느냐. 네. 그래서 인간은 원래 자기의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동을 좋아하는 존재인데 하고 싶어하는 존재고 네. 또 공동체의 세성이 있거나 우리성이 있으면 더더욱 그렇겠죠. 왜 안 하려고 그러냐. 강제 노동. 네. 먹고 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어쩔 수 없는 강제 노동이 나오니 건 정신병리자. 근데 300년 초기 부분에 이제 그 작업 이렇게 기계로 작업하는데 옆에 도와주는 일을 할 때 사람들이 정말 미쳐가지고 맨날 술만 마시고 그랬다는 과거 역사들이 있죠. 네. 그래서 에릭 프롬 주장합니다. 일시적인 후유증은 있을 거다 분명히. 돈 주면 일 안 하고 놀고 땡땡거리는 사람이 있겠지만 사회가 전반적인 분위기는 자발적으로 일을 하는 네. 의미 있는 일을 하려고 하는 쪽으로 전환되고 그게 인간 본성에 맞기 때문에 네. 그 문제는 오래가지 않는다.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저도 비슷하게 봅니다. 네. 사실 돈 좀 많이 모아놓고 정년퇴직하신 분들이 놀고 싶어 하지를 않아요. 제가 주변에서 만나보면. 아, 일 안 하면 남자들은 죽죠. 그러니까 땡자 아, 노는 빨리 죽어요. 진짜. 네, 남자들이 일 안 하는 사람은 빨리 죽습니다. 맞습니다. 그건 제가 많이 봤어요. 치매도 빨리 걸리고 네네, 네. 그다음에 우울증도 빨리 오고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존재가 이제 더 이상 아니다. 라는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네. 급격하게 안 좋아지거든요. 상태가. 그래서 어느 정도 경제력도 있으신 분들이 은퇴하신 다음에 저는 시골에서 한 번 살아본 적이 있는데 네. 이웃 아이들 뭐 가르치는 거 자원봉사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 거 하면서 되게 기뻐하시고. 네. 사람은 그렇게 뭐라도 하고 싶어 하는 존재라는 거죠, 원래는. 그렇죠. 압박에 세방되면. 그건 동의합니다. 네, 그래서 기본소득이 초기에 부작용을 좀 가져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사람들에게 노동의욕을 오히려 건전한 노동의욕을 고취할 것이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고 네. 그 다음에 네. 여태까지 우리는 노동력을 갈아서 네. 뭐 가성비가 우수한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전략을 취해왔습니다. 네. 수출. 네. 근데 그거로 이제 더 이상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왜냐하면 중국이 더 잘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도 진짜 최첨단, 세계 최첨단을 달리는 기술 혁신이라든가 네.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그것이 가능하려면 어떤 세상으로 바뀌어야 될까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그 미국 경제학자인 그 스티글리츠, 네, 그 스티글리츠. 노벨상 네. 받은 사람이죠. 네. 그분이 쓴 책을 보니까 7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의 천재급들, 영재급들, 그 머리 좋은 친구들이 기초과학이라든가 네. 첨단과학 쪽에 많이 갔다는 거예요. 그랬죠. 머리가 좋으니까. 네. 근데 80년대 신자유주의가 시작되면서 아무도 안 간다는 겁니다. 금융으로 많이 갔죠. 네, 월스트리트로 다 갔다는 거예요. 네. 아니면 변호사, 이제 법률 네. 쪽. 그래서 그 친구들이 그 좋은 머리를 아껴 쓸 수는 없으니까 쓸 거 아닙니까, 어디서도. 네. 그래서 만든 게 파생상품이라는 거예요. 그건 뭐 멋지게. 네, 2008년도에 리만 사태를 통해서 뭐 큰 그래서 붕괴를 맞았던 금융위기를 낳았죠. 네. 그래서 스티글리츠 하는 얘기는 그겁니다. 옛날 같으면 사회에 기여하는 쪽으로 쓰였을 두뇌들이 네. 사회를 파괴하는 쪽으로 지금 두뇌를 쓰고 있다. 그리고 미국에 이제 과학기술이라든가 이런 거, 또 IT 쪽이 엄청나게 뒤처지고 있다, 다른 나라에. 네. 뭐, 대표적으로 뭐 IT 쪽은 주로 외국인들이 거의 들어와 있다 합니다. 네네. 예. 그리고 중요 기초과학이나 과학기술 분야에서 중국에 뒤처지고 있어요. 네. 저번에 한번 뉴스를 보니까 20개 분야 중에서 16개 분야를 미국이 뒤지고 있고 네. 중국이 앞서고 있고 미국은 오히려 처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도 제가 볼 때는 지금 상태를 계속 유지한다면 뭐 중국에게 따라잡히고 네. 그렇다고 혁신은 못하고 네. 하는 어정쩡한 상태에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진정한 혁신은 어디서 나오냐면 행복에서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열심히 하면서 몰입하고 행복을 느끼면서 창의성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저는 그 뭐 아이폰 같은 걸 처음 만든 사람들이 네. 돈 때문에 만들었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네. 그걸 좋아해서 했다고 봐요. 좋아해서 하다 보니까 천재적인 머리들을 거기다 이제 쓰고 아이디어가 네. 바짝바짝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한국은 모두를 생존불안 서열 경쟁에 밀어넣으면 네. 창의성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도 지금 똑똑한 친구들은 다 의대로 가요. 네. 과학자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의대가 가장 지원자 네. 최상위권이 가는 곳이죠. 게다가 의대 중에서도 외과는 또 안 갑니다. 힘들어서. 네, 그래서 외과에선 부족이고요. 성형외과하고 네. 피부과로만 지금 쏠리고 있죠. 네. 그래서 제가 한 5, 6년 전부터 공익방송에서 어린이 여러분 과학자를 꿈꿔주세요 이런 방송을 하는 거 봤어요. 네. 과연 우리가 기술 혁신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사회 풍토가 계속되면 네. 그래서 아이들이 과학자를 꿈꿔도 괜찮은 사회 음. 머리 좋은 친구들이 의사가 되는 게 아니라 억지로 돈 벌기 위해서 과학자가 되고 기술자가 되고 네. 혁신적인 일을 뛰어들 수 있는 사회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리고 세계적으로 창의성 관련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연구한 자료에 의하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와서 인류 기업이 된 데들은 다 보면 조직 문화가 좋다는 겁니다. 네. 권위적이고 수직적인 조직 문화가 아니고 네. 굉장히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조직 문화. 네. 그리고 조직 그 직장 구성원들한테 행복감을 줄 수 있도록 엄청난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예. 뭐 행복 담당자를 주고 복지를 최대로 해주고 네. 유연한 노동 시간을 적용해주고. 네. 그러니까 거기서는 만족도가 높으면서 네. 아이디어가 반짝반짝하게 나온다는 거죠. 네. 근데 삼성 예를 많이 드는데 권위주의적인 체제란 말입니다. 아직도 상당 부분은 위에서 아래로 쭉 내려오는 이 체제에서는 혁신적인 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네. 효과는 효율성은 있을 수 있어도 네. 그러니까 엄청 빠릿빠릿 움직이고 네. 막 그 속도를 내고 이런 데서는 우수할 수 있지만 세계를 놀라게 할 만한 그런 어떤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나오기 쉽지 않다. 그런 문화에서는 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결론적으로 저는 사회가 전반적으로 이제 행복 사회로 가야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앞으로의 우리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든 이런 얘기를 아무리 해봐야 네. 중국을 못 당할 거라는 것이죠. 네. 지금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네. 지나면 상당 부분 지금 중국한테 따라잡혔습니다. 많은 것들이. 뭐 제가 보니까는 이제 저희는 이제 이게 전문이니까 제조업 같은 경우는 설비 과잉을 기본적으로 네. 하고 시작하는 게 중국이기 때문에 네. 설비 과잉이 일어난 쪽에서는 덤핑이 일어나고요. 그럼 같은 업종에 있는 다른 모든 기업들이 어려워지죠. 네. 지금 중국이 채택하는 제조업 방식이 그런 식입니다. 네. 뭐 중국만이 아니라 또 다른 많은 나라들이 그런 네. 정도는 해내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한국이 정말 수출을 하고 싶다면 다른 나라는 가지지 못한 새로운 기술, 새로운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계속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지금과 같이 다들 생존 불안에 쫓기고 서열 경쟁에 치여서 막 네. 허덕대는 조건에서는 나올 수 없다. 네. 편안해져야 나온다는 겁니다. 수행력도 올라가고 아이디어도 올라가고. 네. 그래서 북유럽 방문했던 분들이 쓴 글 보면 거기에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기업 성공을 한 젊은이들이 있어서 네. 너희들은 어떻게 그런 걸 그렇게 과감하게 할 수 있었냐 했다 물어보면 하다가 망해도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있었다고 얘기해요. 상당수 청년들이. 네.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사회보장 제도가 잘 돼 있으니까 네. 그런 과감한 혁신적인 기업을 하다가 네. 실패해도 빚더미를 떠안고 다리에서 뛰어내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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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도전했다. 한국 청년들은 그런 도전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그런 용기를 내기도 어렵고 네. 했다가 실패 부담도 너무 크죠. 그러면 한국 경제는 창의적인 경제로는 못 간다는 겁니다. 네. 제가 볼 때. 저는 꼭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입장이지만 다른 아이디어가 있다면 얼마든지 해도 좋습니다. 네네. 하지만 방향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방향이 핵심은 생존 불안을 없애주는 방향으로 그렇죠. 돌아가야 된다. 그렇죠. 네. 그것도 개인 간 경쟁을 통해서 없애면 안 됩니다. 네. 공동체가 같이 없애주는 방식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네. 공동체가 복원되니까. 네네. 그리고 이제 불화를 줄이는 쪽으로 가야 된다. 자꾸 네. 화목하게 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엄마 날 왜 태어나게 했어? 이런 발언이 안 나오는 사회.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냥 살다 보니 재밌고 사는 게 즐겁지 뭐 이런 네, 그런 근데 유교 문화가 조금 특히 또 그 연구 조사들에 보면 유교에 있는 국가들이 또 생존에 대한 생존 욕구들이 굉장히 커지는 경향성이 많은 것 같아요. 이 남미 국가들은 사실 우리로 비하면 진짜 하나도 못 사는데 네. 초긍정이거든요. 행복지수 우리보다 높은 이유가요. 네. 가족 공동체가 살아 있습니다. 네. 남미가. 네.
그 남미 가족주의 유명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이상으로 끈끈해요. 음. 다만 그 사람들 가족주의는 우리주의처럼 범위가 넓진 않아요. 근데 네. 어쨌든 가족 공동체, 마을 공동체는 게 많이 살아 있습니다. 네. 그런 나라들은 무조건 행복지수 상위권 나옵니다. 네. 그래서 가난 아까 화목사회라는 얘기를 예, 했잖아요. 예, 예. 그게 이 급이에요. 네. 풍요 화목이 제일 좋은데 네. 가난 화목이 그 다음이라는 거예요. 네. 행복지수가 우리보다 나아요. 네. 자살자도 적고. 네. 그래서 그 정도를 우리가 지향할 수는 없고 이미 지나왔는데 네, 네. 그래서 우리는 풍요화목 사회로 가자라는 네. 거고요. 네. 근데 만약에 정이 안 된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차라리 풍요를 약간 희생하더라도 네. 화목을 실현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네. 더 이상 여기서 우리나라가 더 잘 살고 소위 말하면 부강해진다고 행복 지수가 더 올라가는 건 아니다. 맞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네. 뭔가 이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그러니까 네. 그 시스템이라는 거는 생존의 불안을 태어나서 의식을 가진 후부터 불안해하는 네. 어떻게 먹고 살지? 이런 단어가 내 머릿속에 안 떠올라야 되는 초등학교 사회. 1학년부터 그 생각을 해요. 애들이. 그 얘기를 설마요. 실제 대화를 그거 합니다. 나중에 뭐 하면 먹고 살 수 있대더라. 어떤 직업이 괜찮대더라. 초등학생들의 꿈이 정규직이에요. 에이, 아니겠죠. 조사한 거에 다 나오는 자료입니다. 저는 이제 심리학자니까 그런 자료들 많이 보는데요. 과거만 해도 정규직이 아니었어요, 꿈이. 아니, 그런 질문 자체가 없을 텐데 초등학교가 어떻게 그런 대답을 합니까? 질문을 그런 질문을 안 할 건데. 애들이 그런 대답을 한다니까요. 초등학생들이 어떤 직업을 구체적으로 찍어서 하면 얼마를 벌고 예. 뭘 준비하면 되고 이 대화를 1학년짜리들이 그런 대화를 해요. 그 정도로 생존 불안이 아래까지 내려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저는 옛날에 그런 속담, 네. 사람은 다 자기 밥숟가락 물고 갖고 태어난다 이런 얘기는 그렇죠. 그때 풍요로워서 그 속담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네. 공동체가 살아있어서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네. 이웃들이 있어서. 네. 근데 지금은 그 속담도 더 이상 먹히지 않는 세상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너무 큰 걸 놓쳤다. 네. 90년대 이후에 네. 돈, 뭐 풍요 네. 이거에 너무 꽂혀가지고 너무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꽂혀서 너무 중요한 가치를 잃었다. 공동체, 우리, 화목 이런 가치를 너무 놓쳤다. 근데 사실은 잘 살아보세도 어떤 반작용 아니겠습니까? 그 전에 너무 못 살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게 하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그땐 화목했어요. 비교적 사람들 사이가. 네. 가난 화목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네. 그래서 사람들이 풍요만 달성하면 모든 게 해결될 것이다. 해결될 거 본 거죠. 왜냐면 네. 사이가 좋았으니까. 네네네. 이웃들하고 잘 지내고 있는데 네. 너무 먹을 것만 있으면 너무 너는 가난해. 소원이었겠다. 그렇죠. 하루 세 끼만 제대로 먹었으면 나는 최고로 행복하겠다. 그렇죠. 그렇게 된 거죠. 근데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달려오는 과정에서 관계가 이렇게 악화될 줄은 몰랐던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그때 그 꿈을 꿨던 건 좀 맞다고 보는데요. 네. 달려오는 과정에서 네. 우리가 너무 이 관계를 많이 파괴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쪽으로 왔다는 겁니다. 너무 빨리 달렸군요. 너무 너무 빨리보다는 저는 북유럽식을 채택했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발전 계획. 우리가 약간 미국식을 채택한 거죠. 미국식 신자유주의를 받아들면서 너무 그 공동체를 빨리 와해시켜버린 겁니다. 그 단기간에. 네. 근데 사실은 유럽은 참 경제적으로 보면 북유럽은 모르겠는데 유럽은 참 답 없는 국가들이 참 많아요. 영국 같은 나라는 지금 완전히 그게 어떻게 선진국이에요? 완전 이상한 나라가 돼버렸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영국도 그나마 경제가 잘 되고 유럽도 잘 됐던 때는 평등 수준이 높았을 때 아닙니까? 소위 뭐 황금기라고 불리는 네.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70년대까지 이때 유럽에서 했던 것이 세금을 무지하게 많이 얻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영국이 그 당시에 최고세로 98%까지 올렸거든요. 네. 미국은 95%. 네. 그걸 걷어서 나눠줬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평등 수준이 역사상 제일 높았던 시기거든요. 네. 평등 수준이 올라가니까 두 가지 효과가 나옵니다. 구매력이 살아나죠. 네. 내수가 살아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공동체가 복원됩니다. 그동안까지는 불화 때문에 아주 영국도 장난 아닐 정도로 내부의 갈등, 투쟁 이렇게 심각했거든요. 네. 근데 평등수를 올리면서 거의 비슷하게 올라가니까 네. 공동체가 복원되면서 사이가 좋아진 거예요. 이러면서 그 당시 사실 이제 자본주의 살만하다는 얘기가 나올 때가 그 황금기거든요. 예. 근데 그게 끝나는 시기가 이제 80년대입니다. 신자유주의가 나오면서 영국과 네. 미국에서. 그러면서 다시 세율을 낮추고 또 자본가들이 자기 이윤을 추구하는데 권리작거리는 걸 다 없애기 시작하죠. 네. 규제를 철폐하고 뭐 민영화시키고 자기들이 먹겠다고 네. 이러면서 빈부격차가 또 확 벌어지기 시작하거든요. 네. 여기에 이제 더해서 개인 간 경쟁까지 시키면서 중소규모 공동체까지 다 와야 되는
이런 게 신자유주의의 큰 부작용입니다. 네. 그래서 이 모델은 실패했다고 지금 세계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고요. 이미 그걸 채택했던 나라들 다 결과가 안 좋으니까. 그래서 저희는 어쩔 수 없이 미국 모델을 따라갔을 수도 있는데 이제는 그 후유증을 좀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때가 된 거 아니냐. 또 그걸 못하면 국가가 망할 수도 있는 지금 위험한 상황 아니냐. 근데 그 이제 상당히 조심해야 할 게 저는 최근에 이제 역사 공부를 해보다 보니까 왜 이렇게 IMF가 우리한테 왔을까? 그 이후 사실 사회는 더 나빠졌잖아요. IMF 이후에. 근데 IMF가 왜 왔을까 보면 경상수지 적자가 크게 터지면서 나왔는데요. 그럼 경상수지 적자가 왜 이렇게 무역수지 적자, 경상수지 적자 터져 봤더니 반도체가 굉장히 어려웠었던 거예요. 지금은 그때보다 더 비중이 더 커졌지만 그때도 반도체 비중이 굉장히 컸던 거예요. 반도체가 계속해서 적자 빵빵 터지니까 경상 적자, 무역 적자가 났어요. 그러고 보니까 갑자기 그 단기 차입해서 장기로 빌려줬던 그 일본에서부터 그렇게 땡겨왔던 돈들이 미스매치가 나면서 돈을 못 갚기 시작했고 돈을 못 갚으니까 빨리 더 갚으라고 재촉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유예를 안 해주고 물론 뭐 그 유예를 안 해준 과정에서 무슨 일이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으나 그럼으로써 그냥 부도가 났고 그런 굉장히 어려웠던 일이 벌어졌는데 이 말씀하신 것들을 그 진행을 할 때 이 산업적인 부분과 산업의 발전 그래서 계속 우리나라가 뭔가 돈을 벌어오는 이 영역에 대해서는 잘 유지를 하고 발전시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건 뭐 이제 경제 전문가들도 있으시니까 그 아이디어를 그쪽으로 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IMF 때만 해도 그래도 금모기 운동을 하는 민족입니다 우리가. 그렇죠. 세계에서 유례 없을 정도로. 네, 그렇죠. 그래서 나라 살리자고 해가지고 모두가 다 17반 했죠. 그런 공동체성이 있었거든요. 근데 IMF 이후에 불평등이 더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금모기를 금을 냈던 사람들은 더 가난해졌습니다. 그 이후로 공동체성이 다 와야 되죠. 깨지죠. 그래서 그 위기 자체도 문제였지만 그 위기에 대응하는 방식에서 우리가 급격하게 신자유주의 체제로 넘어갔는데 그것이 한국 사회에 큰 문제점을 만들어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제가 좀 성장할 때도 있고 조금 어려울 때도 있겠죠. 하지만 만약에 우리 화목의 문제, 관계의 문제를 해결한다면 다 이겨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어려움들을 힘을 합쳐서. 그래서 이 책에서도 그 계속 가장 많이 빈번하게 나오는 저자가 리차드 윌킨슨. 이 가장 많이 나오고 리차드 윌킨슨은 사실은 영국의 학자지만은 평등과 관련해서 세계 가장 권위자죠. 최고의 권위자이시고 그분이 뭐 평등이 답이다. 하고 불평등 트라우마 뭐 이런 책들을 많이 썼어요. 근데 그 책에서도 계속 얘기하고 여기서도 또 인용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평등한 사회가 조금 발전 속도가 더 빠르다. 맞습니다. 이런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이런 불화를 어떤 좀 낮추기 위해서는 좀 평등성이 조금 더 강조되는 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미국 야구팀도 처음에는 연봉을 많이 올려줬다는데요. 스타급 선수들한테. 그렇죠. 성적이 안 좋은 거예요. 격차가 벌어지니까. 그래서 미국에서 그 결과가 나오니까 연봉 격차를 많이 안 늘리려고. 그래서 연봉 격차가 적은 팀이 성적이 더 우수하다는 것도 밝혀졌는데요. 초기에만 잠깐 반짝하는 거죠. 연봉을 올려줬을 때. 그래서 그 효과는 우리가 다 봤고 이제는 그 후유증을 겪고 있으니까 평등을 강조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평등한 기초 내에서 생존 불안을 해결하게 한 노력을 제대로 벌인다면 저는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그 장점들이 다 살아날 거라고 봅니다. 그 조건만 갖춰주면 뭐 우리성, 뭐 인간 중심성, 도덕성 이런 좋은 것들 다 살아나서 그게 우리 경제를 살려내고 우리 국가의 미래를 밝게 해주지 않겠냐. 근데 지금은 그걸 다 죽이고 있거든요. 너무 아깝죠. 좋은 점을 갖고 있는데. 오늘 대담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있으시고 그러실 텐데 저는 사회를 발전하기 위한 다양한 이런 토론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저는 오늘 굉장히 의미 있는 처음에는 이제 이야기를 듣다가 제가 반대쪽 입장에 서서 질문도 드리고 있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토론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혹시 더 꼭 하고 싶으셨는데 이 얘기는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하시는 말씀이 있으시던가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한국인의 마음속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은 이 책을 읽고 절망에 빠지실 수도 있는 분들을 위해서 쓴 책이니까 이것만 보시면 안 되고요. 그 책을 봐야 이게 두 가지가 다 있고 이쪽을 살리면 희망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관계,
화목. 네. 이게 왜 중요한가는 이번에 쓴 책 가짜 사랑 권하는 사회를 또 보시면 아, 네. 오시기 전에 또 책을 그 사이에 또 한 권 쓰셔가지고 가짜 사랑 권하는 사회라는 신작, 네, 갈매나무에서 나온 가짜 사랑 권하는 사회, 네, 신작을 쓰셨습니다. 보시다 보면 아 우리가 정말 사랑조차 하기 힘든 세상에 살고 있구나. 네, 근데 인간이 사랑 없이 못 살지 않습니까? 그렇죠. 밥은 좀 굶을 수 있어도. 그렇죠. 그래서 사랑은 인간에게 너무나 중요한 건데 그게 어려운 세상, 그걸 네. 가로막는 세상에 살고 있구나. 네. 그러면 좀 바꿔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네. 연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에서 요즘 참 안타까운 게 제가 경제를 하면서 제가 느낀 건데 너무 편이 많이 갈라져. 네 편, 내 편을 나누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같이 더 잘 살아나가는 거고 그러면 해보다 보면 이쪽 편의 얘기가 맞을 경우가 있고 저쪽 편의 얘기가 맞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경제라는 약간 중립적 지역에 오래 있다 보니까 어떤 때는 이쪽 말이 맞고 어떤 때는 저쪽 말이 맞을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양쪽을 잘 고르게 채용해가지고 그것들을 잘 적용시키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도 많이 느끼는데 그런 측면에서 저희 사회가 이 얘기도 듣고 저 얘기도 들으면서 계속 고민을 한번 해본다면 좋은 길이 열리지 않을까? 사실은 서로 간에 너무 이렇게 편을 가르고 싸우는 거는 생각하기 싫은 거의 반영일 수도 있다라는 저는 생각도 좀 들어서 오늘 우리 김태형 선생님과 함께 한국 사회의 지금 치부 그리고 문제점 그리고 부족한 거 무엇인지를 들어봤습니다. 아마 보시는 분이 지난번 얘기는 정말 재밌게 들으셨는데 이번엔 힘들게 들으셨을 것 같아요. 네. 힘든 얘기를 한 겁니다. 오늘 힘든 얘기를 했고 한국인에게는 우리성이 있다. 는 진짜 재미나고 신나게 읽었어요. 이런 꿈과 같은 유토피아를 그렸거든요. 이건 그 유토피아와 동시에 다른 동절의 반대면에 있는 디스토피아, 한국인의 디스토피아를 얘기한 그런 책입니다. 같이 페어로 읽어보시면 꼭 같이 읽어보시라고 저는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한쪽만 읽으면 한쪽으로 쏠려요. 네. 그래서 같이 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만들어주신 우리 김태형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긴 시간 함께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